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1살 공군 일병으로 기밀문건을 인터넷 대화방에 유출했고 그렇게 러시아군 동향뿐 아니라 동맹을 감시한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의 보도 본 뒤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빨간색 반바지 차림의 용의자가 머리에 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뒷걸음질해 갑니다. 중무장한 요원들은 거리가 좁혀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21살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공군 일병 잭 테세이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정보부대 소속으로 1급 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던 용의자는 문건을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스코드 비밀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회원 수 24명에 불과한 소규모 대화방이었는데 자료를 올리며 대부분 10대인 회원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과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유출하다가 아예 직접 문서를 사진 찍어 올렸고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동향과 우크라이나 전황,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을 감시한 정황은 그렇게 유출됐습니다. 용의자 검거가 임박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애써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미칠 영향뿐 아니라 이번 유출로 미국의 정보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망이 노출돼 정보기관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네, 바로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진 특파원, 21살 일병이에요. 군대 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계급 사병인데 도대체 어떻게 1급 기밀에 접근을 할 수 있었나 의문인데요. 네, 미국 국방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의 계급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will receive an understanding of the rules and requirements that come along with those responsibilities. And you're expected to abide by those rules, regulations, and responsibility. It's called military discipline. 그렇다고 사병에게 1급 기밀을 취급하게 해도 되는지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미국 언론들도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내일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파이법은 문건 한 개당 10년형이 가능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수십 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유출로 미국이 동맹을 감시해왔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 우리 쪽 고위 당국자가 도청을 했다고 볼 단서가 없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다고요. 자, 미국도 지금 도청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먼저 도청 단서가 없다, 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 먼저 큰 누를 끼쳤다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이고 곤혹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고맙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가 미안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고마워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도청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야 한국 정부에 확실히 설명을 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로는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안 한 것 같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스노든의 폭로 때와 달리 이번에는 동맹국들이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도청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 때문에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외교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협의와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도감청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로선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파장을 차단하는 한편 도감청 의혹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조차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사안에 우리 정부 대응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미국이 안 했다. 불법 감청 도청 안 했다. 이렇게 실드 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 달라. 그 사이 미국에선 유출된 문건이 국방부의 기밀 문건이라는 발표에 이어 문건 유출 용의자까지 체포됐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맞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계속 따져봐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어설픈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곧바로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 선이 무너진 27%로 조사됐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65%까지 올랐는데 응답자들은 외교 문제를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을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 먼저 보도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국익과 국익이 부딪히면 언론은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개인 비리로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던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9월 10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는 모든 통화가 녹음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됐다고 본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몇 명 이름을 거론하며 호남이라고 말하자 이 전 부총장이 호남은 해야 된다고 답하는 통화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이 인천 2명과 다른 1명은 안 주려고 했는데 자신들도 달라고 해서 3개를 뺏겼다고 한 녹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호남 출신 또는 인천 지역 등 대화 속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물론 검찰이 자금 조성과 전달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내구 선생님 계세요? 6천만 원을 조달했다는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당 의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도 당시 캠프에 참여도 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금 전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당시 캠프 관계자는 MBC와 만나 이정근 전 부총장이 허위 진술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업무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확보된 통화 녹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금이 조성돼 전달된 흐름을 쫓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민주당은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소 1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7, 8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의 지역 기반인 인천 지역구거나
2021년 송 전 대표가 0.59%포인트 차로 신승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뛰었던 인물들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한 의원은 윤관석 의원과 개인적 친분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친척들이 주는 봉투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이름이 적시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몇몇 의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 파일과 관련해선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다, 편파적, 비정상적 수사다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민심이 이반되자 검찰이 뭔가 정치적인 고려에 맞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크다고 MBC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조사에 응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낫겠죠. 국민적 신망을 회복을 하려면. 여당도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자기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해 검찰 수사만 시작되면 하나같이 야당 탄압을 앞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ICBM 화성 18형인데요.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을 비롯해서 북한 최고 지도부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먼저 장인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중대 시험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새로 선보인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입니다.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 대공으로. 격자 무늬의 미사일은 회색에 가까운 화형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근거리와 원거리, 공중 등 다각도에서 발사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 공격 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 등 김정은 일가가 총 출동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만족감을 표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할 신무기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보유한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교체해 신속성과 은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한미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맞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52H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한반도 상공에 뜬 건 9일 만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북한은 이번 ICBM을 발사하면서 콜드 론치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뒤에 공중에서 점화되는 방식인데 그동안 북한이 공개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덮개가 떨어지고 원통 모양의 발사관이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발사 신호와 함께 수미터 튕겨져 나온 미사일. 허공에서 불꽃과 연기를 뿜어내며 공중으로 솟구치며 날아갑니다.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된 겁니다.
콜드론치는 점화된 상태에서 발사할 때와 달리 발사관과 차량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어 장비 손상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거리 미사일에만 이 기술을 적용했지만 ICBM에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화성 18형이 단 분리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북한은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각각 분리된 위치까지 자세하게 언급하며 비행거리를 조절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추진체와 탄두를 분리시키는 단 분리는 먼 거리 표적까지 닿게 하는 ICBM의 주요 기술입니다. 평양 순환 비행장이 아닌 잔디밭에서 발사한 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잔디밭까지 끌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쐈는데도 체계가 정상 작동했다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보여준 거예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중간 단계의 시험 발사이며 완성까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발표에 언급된 기술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도 일축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이 우리 군의 탐지 요격을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는 과한 걱정, 즉 기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여러 발의 화성 18형이 포착된 만큼 북한이 앞으로 발사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라고 해서 물의를 빚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를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증표라고 평가해서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즉각 강의하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개인 논평에서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화답 징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됐고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의 서술이 새로 들어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고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부분은 씻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항의까지 한 외교청서에 대한 태의원의 평가를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외교청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과거사에 대한 좀 더 진솔한 반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었냐며 막말과 망언을 한 태 최고위원을 징계하라고 공격했는데 태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글을 다시 읽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과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싸우고 해야 된다. 단 이번 외교청소에서 지난 시기 외교청소와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대표로 사장 아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69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부정적이진 않은데 문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중소기업 연합회가 참석자를 섭외했고 사장 아들이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라고 해명했지만 69시간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터라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말 그대로 지옥철로 변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모습을 저희가 어제 바로간다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의 수장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김포 골드라인. 오늘 대책회의를 연 원희룡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고통을 겪으신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책임을 무제한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9월 예정인 골드라인 증편을 6월로 앞당기고 고촌역과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 사이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 바로 앞 버스 정류장입니다. 도로를 보면 버스 전용 차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김포시를 벗어나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버스 전용 차로가 없어져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도 대체 수단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늘리고 김포에서 한강공원 선착장 사이를 운행하는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김포시장님이 제안해 주신 수륙 양용버스 약 40인승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애초 신도시 규모와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도로 여건상 버스가 경전철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들면 뭡니까? 차가 많은데 버스가 나오는 곳이 하루 둘입니까? 밀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고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 D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호선 연장 개통은 빨라야 2030년, GTX D노선은 아직 기본 개념 연구 단계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틀 뒤면 다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9년째를 맞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따라 들어설 4.16 생명안전공원이 지금쯤이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공원 터만 황량한 상태라고 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화랑유원지.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호숫가 옆으로 넓은 공터가 나타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땅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월호 추모 공간으로 마련된 부지입니다. 안산 단원고하고도 불과 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추모도 하고 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즐기다가 좀 갈 수 있는 장소, 엄숙한 장소가 아니라 뭐 한 가지는 좀 배워가는 그런 장소가 좀 되기를 원해서. 당초 공원 조성 공사는 재작년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세월호 10주기인 내년 이맘때 선보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려진 땅처럼 잡초만 무성합니다. 발목을 잡은 건 사업비였습니다. 2019년 당시 총 사업비는 495억 원. 500억 원 이상이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비를 깎은 겁니다. 하지만 그 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 총액도 해마다 올랐고 지난해 공원 규모를 20% 이상 줄여 사업비를 맞췄습니다. 작년에 디자인을 변경해서 조금은 예산을 삭감을 좀 시켰어요. 근데 한 번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올해 또 하라 그러면 이건. 작년 7월 시작돼 해를 넘긴 조달청 심사 과정에서 최근 폭등한 물가까지 반영돼 사업비는 다시 53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 타당성 조사를 받거나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처지로 다시 내몰린 겁니다.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 보수단체 일각에선 건립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모 시설까지 만들어 영구히 국민들에게 슬픔과 추모를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경기도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의료비 지원을 놓고도 여전히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기한 없이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는데요. 이 보름 동안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작성된 의견 699개를 분석했더니 이 1개를 뺀 모두가 반대였습니다.
이 과도한 지원이라는 이유인데 사실인지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반대 의견은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에만 257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은 똑같은 글이 연이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하나같이 세금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으로 미용 시술을 다닐 거다,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에 갈 거다라는 댓글도 줄줄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세월호 사고와 연관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 치료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허위 청구나 착오로 지급됐다면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 피해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지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라는 걸 밝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희생됐는데 내가 치료받는다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연장이 중복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보상을 하고 각종 지원을 해왔는데 여기에다 의료비 지원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생존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의 배상금이나 보상금 안에 의료비가 포함됐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조사 결과 세월호 유가족 2명 중 1명, 생존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우울증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 기한을 2090년까지로 정해 사실상 평생 돕고 있습니다. 아픔이나 어떤 특정한 트라우마가 사실 10년 안에 치유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피해가 있는 한 지원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책정된 세월호 피해자 의료 지원 예산은 9억 9천만 원, 소관부처인 복지부 전체 예산 109조 원의 0.0009%를 차지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생각할 때 의료비 지원 연장이 혈세 낭비고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간호법 표결이 또다시 미뤄졌죠. 논란은 결국 간호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병원 같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에 간호사를 제대로 쓰자, 이런 주장과 아니다, 반대로 간호법 때문에 의사 중심의 기본 의료 체계마저 무너진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강민경 씨. 임용시험을 거쳐 19년째 보건교사로 일합니다. 강 씨는 21년 전 면허를 받은 간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의료인이면서 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인 거죠. 뭐 보건소라든지 산업장, 저처럼 학교에 나올 수도 있고요. 간호사들은 이미 의료기관 밖,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수영장 등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두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20개가 넘는 법령에 흩어져 있습니다. 결국 배치된 현장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배치 기준만 있고 업무에 대한 범위가 없다 보니까 현장은 아수라장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현재 간호사 면허를 가진 46만 명 가운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절반 수준입니다. 앞으로 간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입니다. 반면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간호법 1조에 명시한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업무를 넓힐 경우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혼선이 오거나 무너지거나 또는 붕괴되거나 하는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지금의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사협회. 반면 이미 지역과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간호협회.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논란의 간호법 표결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활동지원사에게 대법원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노트북의 예약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힘겹게 증거를 모은 결과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 정모 씨. 식사와 목욕은 물론 화장실까지 매일 찾아오는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새로 구한 활동지원사 안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어렵게 노트북 카메라의 예약 촬영 기능을 이용해 이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석 달이나 성폭력을 참아가며 700장 넘는 사진을 찍었는데 6장의 명백한 범행 장면이 담겼습니다. 1년 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소한 성추행이 11번, 폭행이 7번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장애활동기관 소속으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안 씨는 촬영된 범행 외에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정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와 2시간 넘게 피해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강직이 심하다 보니까 휠체어에서 내려가거나 다리 꼬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테이핑을 한 채로 2시간 반 동안 정 씨는 다른 장애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 비용을 지원할 뿐 업무 자체를 민간에 넘긴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사로 인해서 계속 침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국가나 지자체가 그냥 개인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 수 자체가 적은 데다 증상이 가벼운 장애인을 선호하다 보니 중증 장애인은 지원사에게 피해를 당해도 이를 호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23.6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고 평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이 수치를 오는 2027년까지 30% 이상 줄이겠다면서 종합계획을 내놨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동현 씨의 아버지는 17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 생각에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의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슬프면 어느 정도 슬퍼해야 되는데 그걸 덜어내지 못하면 한 번에 그래서 저도 병적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조 씨의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의 형들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까지 그러면 우리 아들은 거의 DNA처럼 느껴지겠구나 싶어서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자살 유가족들의 자살 위험성은 보통 사람보다 8, 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 유족들을 상담하고 사고 수습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0%에 그쳤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응대율도 2027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유가족 지원을 돕는 자살예방센터의 담당 요원 1명이 평균 35건의 자살 사고를 담당하는데 많게는 50건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살자 수는 매년 13,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전국 확대를 하는 거지만 그 인력 보충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5년 전에도 자살률을 2022년에 17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자살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이번 계획에선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 같은 캠페인성 대책이 많아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홍성, 대전, 한평, 순천, 영주에 이어 강원도 강릉까지 이번 달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의 빈도도 강도도 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불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진화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발생 2시간 만에 발령된 산불 3단계. 하지만 시속 100km가 넘게 부는 강한 바람에 소방 헬기들은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최고 30m/s까지 불다 보니까 항공기 시동 제한치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못한 상황이고 결국 6시간 동안 지상에서 진화 인력과 소방 장비만 이용한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발화 30분 만에 고성능 진화 트럭이 출동했습니다. 대형 헬기에 싣는 만큼 물 3,000리터를 채우고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는 차량입니다. 수륙 양용이 가능하며 이 차는 방수포 2개를 전용 활용하여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하지만 초기에 투입된 5대로는 구릉을 타고 빠르고 넓게 퍼지는 산불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소형 산불 진화차였습니다. 작고 날렵한 기동력을 이용해 좁은 임도를 누비고 아주 긴 좁은 호스를 이용해 산 깊숙이까지 들어가 야간 진화도 가능합니다. 산에는 길이 좁기 때문에 또는 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차를 이용해서 진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차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있어야. 하지만 투입된 소형 진화 차량은 불과 50여 대. 긴 불길을 모두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 전문 인력도 곳곳에 배치돼야 하지만 이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번 강릉 산불에는 2,700여 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됐지만 지자체 소속 산불 전문 진화 인력은 86명. 투입된 총 인력의 0.03% 수준입니다. 산불 특수부대라고 불리는 전문 진화 인력은 24시간 운용되고 불머리를 쫓아가며 주부를 잡는 데 주력합니다. 실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산불 특수대응단이 올해 첫 경북에 도입됐습니다.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 신설되고 난 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모든 산불은 24시간 안에 진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 진화 장비와 전문 인원 확충과 더불어 불에 잘 타지 않는 화력 수림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갑질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는 물론이고 모욕적인 말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갑질을 폭로한 직원에게 원한다면 근무지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부임한 서울의 한 경찰서장. 자신의 지인들 경조사에 보낼 화환을 확인된 것만 8차례나 경찰서 예산으로 사게 했습니다. 예산 지침에 어긋난 지시였지만 담당 격리 직원 박모 씨는 자신의 돈을 털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됐을 때 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사비를 부득이 쓸 수밖에 없었고. 평소 서장의 모욕적 언사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박 씨는 격리 업무에서도 배제됐습니다. 1, 2개를 나눠서 보니까 제가 시설이더라고요. 격리는 기본으로 회계가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개가 회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개가 회계고 1개는 그냥 시설만 딱 이렇게 돼요. 박 씨는 지난달 초 경찰청에 진정서를 냈고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서장은 격리 직원이 대납했던 화환 비용 중 일부인 39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감찰 결과는 경찰청장의 직권 경고 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조직을 분리하고 사적 화환 배송 지시 등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징계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서장이 고가의 침구류와 운동기구 등을 경찰서 예산으로 샀다는 직원 박 씨의 폭로가 또 나온 겁니다. 200만 원 상당의 침대, 120만 원 정도의 그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이클, 기관장이라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고가의 물품을 살 수가 없어요. 박 씨는 서장과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청은 서장이 아닌 박 씨에게 근무지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갑질하면 피해자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없다는. 해당 서장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감찰 조사에서 이미 소명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적도 측량이 잘못돼서 이웃 간의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해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 지금의 시가지 모습이 거의 완성된 서울 영등포의 대림역 일대. 기존 도로는 넓어지고 고층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이모 씨 가족은 최근 건물을 새로 지으려다 이웃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새로 측량을 해보니 그동안 이 씨 집이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거죠.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던 게 전과 후가 다른 결과가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50년 넘게 서 있던 벽을 허물고 이웃들에게 수천만 원씩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던 이웃들 역시 그 이웃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건물 일부를 철거할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 지역 전체 측량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모두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과거에 측량한 앞집과 뒷집의 경계는 바로 이곳인데요. 최근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2m 이상이 밀려서 지금은 경계가 바로 이곳입니다. 남의 건물이 나의 토지를 침범하고 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서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 맞으니까 측량이 안 맞으니까 어디다가 기준 잡혀주는 게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 예, 좀 골 아픈 땅에 거예요. 전문가들은 줄자로 거리를 재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GPS로 정밀 측량을 하다 보니 과거의 오차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조사 지역에서 측량 오류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땅 주인들과 서로 조정금을 주고받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중재할 수 있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재조사 지역은 전체 15%, 나머지 지역은 분쟁 해결 방법도 없어 땅 주인들은 각자 소송으로 문제 해결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피해뿐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과 또 갑작스러운 철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당초 2030년까지 끝내려던 재조사 사업은 2040년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몇몇 지자체를 빼고는 재조사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대형 버스가 비탈길에서 넘어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고 버스가 밀려 내려오다가 넘어졌는데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승객들이 미리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 상태였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 30도 비탈길을 오르던 45인승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시동이 꺼진 거죠. 그러더니 이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하자 버스 안에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60여 미터 가파른 비탈길을 추락하듯 내려간 버스는 결국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의 외국인 승객 1명이 숨지고 중상 9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다쳤습니다. Сверху на меня упало 2 женщины, и ста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дышать, потому что мне сдавило, и вот я думаю, ну все, еще чуть-чуть, и все, я просто задохнусь. 기사와 가이드를 뺀 나머지 33명은 모두 10박 일정으로 입국한 이스라엘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사람들만 밖으로 빼놓고 바닥에 잘 눕히시가지고 머리에 뭐 붕대 같은 거 감고 막.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가수는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평지에서도 그냥 악셀도 안 밟고 탁 뛰면 퍽 꺼져. 딱 서 있는 상태에서는 주차브레이크가 먹는데 물러갈 때는 안 먹는 거예요. 목적지 도착을 앞두고 승객들이 미리 안전벨트를 풀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거의 도착한 상태잖아요. 짐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고 벨트를 푼 상태고. 숨진 60대 여성은 충북 괴산의 한 병원에 안치된 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조만간 이스라엘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건물 11층에 설치돼 있던 방충망이 도로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차량의 지붕을 뚫고 내부로 들어와서 꽂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 조수석으로 떨어져서 운전자는 천만다행으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 한 대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길 옆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뭔가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차 천장을 뚫어버린 물체는 차에 꽂혀버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쿵 하는 진동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차 앞을 지나갔던 행인은 큰 소리에 놀라 다시 돌아와 한참을 지켜봅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를 피한 운전자도 문을 열고 나와 놀란 표정으로 차를 살펴봅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픽 내 목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쳐다보니까 쇠 꼭대기 같은 게 이게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었죠. 차에 떨어진 건 방충망이었습니다. 운전자가 학원을 마친 자녀를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던 중이었는데 30m 높이에서 떨어진 방충망이 운전석 바로 옆에 칼처럼 꽂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바로 옆 아파트 11층 집에서 가로 35cm, 세로 130cm의 방충망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기를 봤습니다. 밑에도 크기를 봤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울산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헐거워졌던 방충망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동해 최북단 저도 어장에서 올해 첫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북방 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황금 어장인데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첫날부터 35kg에 달하는 대형 문어가 잡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동해. 북위 38도 33분 어로 한계선 앞에 148척의 어선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 일제히 북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겨울철 3개월 닫혔다 열린 황금어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어장에 도착한 어선들은 낚싯줄을 풀고 당기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선장 혼자서는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뜰채, 해경이 서둘러 올라타 돕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안간힘을 쓰며 들어올린 건 저도어장의 명물 대문어. 문어 대가리가 성인 머리보다 크고 무게도 35kg을 훌쩍 넘는 초대형입니다. 큰 거 잡으려고 오는 거지? 오늘 큰 거 잡으셨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나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35kg 되겠네요. 저도어장의 대표 어종은 문어인데 오늘 하루 어민들이 잡아올린 문어는 4,000kg에 이릅니다. 저도어장은 NLL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불과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해안 최북단 어장으로 고성군 선적 어선들에 한해서만 개방됩니다. 매년 조업을 하다가 어장구역을 벗어나는 어선이 생겨나는데 올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해경과 해군의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유관기관 간 저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는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속속 항구로 돌아오면서 모처럼 위판장에도 활기가 넘쳐납니다. 아직 수온이 낮아 조업량이 많지는 않지만 올해도 수산물의 보고 저도어장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엄청 차가워요. 6도 정도 나와 물이.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런지. 맑은 날 금강산이 지척으로 보이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 이곳에서 어업인들은 연말까지 만선의 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12번째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대 수백 명이 루이비통 본사에 난입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명품 매장을 습격한 이유가 뭔지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리 몽테뉴 거리의 루이비통 본사. 시위대가 불꽃을 내뿜고 있는 조명탄과 깃발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를 점령하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경영진 사무실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가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본사에 난입한 겁니다. 시위대는 건물 내부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루이비통에 난입한 건 마크롱 정부의 정년 연장 연금 개혁이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는 연령을 늦추려는 정부가 정작 부유세를 폐지하고 일자리 보호 대책도 없애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마크롱은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비판받기 시작했고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루이비통 의상을 주로 입는 것에도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On nous dit qu'il manque de l'argent pour financer la sécurité sociale et les retraites. Eh bien, rien que LVMH en une année peut réduire tous les trous de la sécurité sociale sur plusieurs années.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은 최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시위대는 그와 같은 프랑스 억만장자들이 공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양소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서울의 한 안과를 찾았습니다.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사의 진단에 양쪽 눈을 수술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10년 가까이 가입해온 실손보험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을 한 건데 제 3자가 증상을 어떻게 알고서 결정을 내리냐, 나는 그거 동의 못하겠다. 그랬더니 지급을 못하겠다. 이 씨처럼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452건. 이 가운데 151건, 3분의 1이 백내장 수술 관련이었습니다. 이 중 140건은 보험사가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부터 집중 접수됐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68%에 달했고 입원이 필요 없었다고 본 것도 24%나 됐습니다. 문제 안과병원에서 보험 사기가 만연해가지고 작년에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각사별로 지급심사 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의 평균 금액은 961만 원. 보험금을 꾸준히 내고도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기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연경 선수의 최종 행선지로 흥국생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연경 선수는 IOC 위원 도전 의사도 밝혔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의 날 기념식에 패널로 참석한 김연경을 보기 위해 전남 무안까지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김연경은 학생 선수들에게 충고와 함께 뭔가 약 하나를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현역 연장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제가 35살인데 아직도 제가 현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보다 더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차기 행선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직은 사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곧 그래도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연경은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흥국생명 잔류가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아직 계약서에 사인한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계약 세부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영입 경쟁 상대였던 현대건설은 영입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쉽지만 황민경, 김연경 등 내부 FA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친 김수지의 흥국생명 복귀가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김연경은 IOC 선수위원회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당선이 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들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IOC 위원을 좀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이천웅 선수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LG 구단은 불법 인터넷 도박 의혹이 불거졌던 이천웅 선수가 그제 구단 자체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팬들께 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와 KBO의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KBO에 수도권 구단 한 선수가 지난해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해당 선수가 이천웅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구단과의 1차 면담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이천웅 선수는 KBO가 수사를 의뢰하고 구단의 조사가 이어지자 결국 해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천웅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KBO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나온 묘기 슛입니다. 다리 사이로 슛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금요일 밤 스포츠는 있었습니다. 종이에 구름만 가득한 서울과 달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대부분 5mm 안팎으로 약한데요. 늦은 밤에는 그 밖에 충청도에 또 내일 새벽부터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 최고 60mm 이상, 전남과 경남,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10mm가량이고요. 내일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올 수 있겠고요. 비구름 후면으로는 또다시 황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공기질 상황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비가 오더라도 동쪽 지방의 대기는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서울이 12도, 대구 13도, 전주와 광주도 12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은데요. 화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